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일단 책은 살짝 덮어두셔도 되시고 우선 수업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OT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OT와 관련된 프린트는 보충자료 1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강의 계획서가 조금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케줄을 오전에 수업을 하고요. 오전 수업은 사례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전의 진도를 반영해 가지고서 오후에 14시부터 해가지고서 75분에서 80분 정도의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서 강평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가 좀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GS 2기에 최신 판례를 조금 시험 보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1기에 소개했던 최신 판례들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2기의 경우에는 목적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내지는 않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최신 판례들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좀 다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스케줄을 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토요일에 대부분 여기 실강을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인사 그리고 행정쟁송 선택 과목의 수업을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받으신 육체적인 피로가 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회복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이기는 약간 복습적인 체계제로 가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내용을 스케줄을 짰습니다. 네, 그리고 GS 2기의 목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약간 이렇게 수험생들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0기 때 이해하고 1기 때 암기를 하고 2기 때부터는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시생 분들의 경우에는요. 2기 때도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위치 파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내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자극제가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자극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기의 목표는요. 이 부분입니다. 답안 작성, 실력의 그리고 비약적인 향상 요거를 저는 지금 이 2기의 목표로 제가 두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2기를 통해서 남들이 뛰는 페이스에 편승해가지고서 본인이 답안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라고 하는데 조금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이 기존의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던지 간에 이때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해주셔야 되시는 부분은 사례집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와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어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하는 목적하고 요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례집을 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은 이 사례집은 예시 답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제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수험 적합적으로 추격되어 있어요. 사실 이걸 그대로 올려도 시간 내 답안을 쓰실 수 있는 수준이 되긴 될 겁니다. 하지만 필속이 느리다면은 더 줄여 쓰셔도 되실 여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례집은 예시 답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의 기술 방식을 익히면서 답안의 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례집은 약간 조립식 재료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집의 기술 방식, 그리고 이 사례집에서 이론을 축약하는 방법, 그리고 이 사례집에서 사안을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사하지만 다른 문제에 돌려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께서 이 사례집 혹은 GS 2, 3기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만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집을 본 또 다른 목적은요, 이거는 문제기도 합니다. 1차 시험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답 노트,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례집이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부분을 이 사례집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법이 좀 66점 좀 넘게 나왔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단문으로 나오거나 되게 쉬운 사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좀 두꺼운 사례집 하나를 봤거든요. 그거 봤던 이유가 왜 봤냐면은 그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보이고 답을 낼 수 있는 것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제끼입니다. 그리고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건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가 없을 때까지 그 사례집을 이해 목적으로 돌려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사례집을 이용하시면은 모르는 부분을 찾는 것이 조금 효과적이 됩니다. 이게 결국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발견하는 질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양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아는 것들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실 필요라고 하는 것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께서 2기에서 이제 최고 답안이 나와요. 대단한 답안들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단한 답안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이 문제, 당의 문제를 풀어봤거나 혹은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본 문제에 대해서 판사처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 합격하는데 그 정도의 감각이 있으시다면은 노무사가 아닌 좀 더 위대한 걸 하려고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 계속 봐요. 근데 주관식은 내가 되게 힘들게 풀었으니까 내가 한 실수가 왠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답안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답안에 대한 강사도 피드백을 하지만 본인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례집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서를 회독할 때는 약간 수동적으로 사람이 읽어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영일기 때 어떻게 공부를 했던지 간에 사례집을 읽고 케이스 풀이에 들어갈 필요라고 하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스팀팩 맞은 것 같거든요. 이 책에 있는 것만 다 외우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좀 약간 빠른 빌드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빈틈이 생길 수 있음에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최신 판례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작년 시험처럼 좀 이제 기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 산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그레이존의 문제와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론은 쉽고 쟁점은 발견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이 사례집을 주로 보시되 이 사례집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을 해주시고, 적당한 시기에는
기본서를 조금 보면서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거는요. 이런 사례집을 보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돌아와서 보는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껍거나 그렇게 막연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실력이 쌓였을 때는요. 기본서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양자를 병용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례집을 공부하는 예습 복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요. 이 사례집의 체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약간 토익 LC 같은 거 푸실 때도 지문을 먼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푸실 때도 여기를 먼저 보시는 거, 물어보는 말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좀 효과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쭉쭉 읽어내리시기보다는 이걸 먼저 보고 쟁점이 무엇인지 대충 가늠을 하고 나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읽어가시는 것. 이게 조금 더 쟁점을 발견하기 쉽고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 먼저 보시고 이 문제가 뭘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쟁점인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이 확인이 되는 문제는 1차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요,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내가 얼마나 암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 더 부실한 답안이 나올 수도 있고 충실한 답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다른 문제보다는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구멍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서 같은 걸로 돌아와 가지고서 내가 왜 몰랐는지와 같은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거기 옆 페이지로 가요. 옆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요, 제가 일단은 그 부분에 쟁점에 대해서 대충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런 답이 나오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관계에서도요, 제가 요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놨어요.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차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위로 올려놨어요. 여기 목차까지 잡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목차까지 내가 이렇게 똑같이 잡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여러분께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실하냐 충실하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일단 첫 단계는 통과를 하신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문제보다는 풀지 못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났던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우선하고 집중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클리어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시험에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다량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량의 문제를 푸는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시간과 체력입니다. 문제 하나를 푸는데 우리는 25분에서 50분까지를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걸리는 거고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결국에는 약식으로 경험치라고 하는 것을 좀 올려주실 필요라고 하는 게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식으로 풀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서결 쓰기. 이걸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올바르게 접근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답안을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어필하는 영역입니다. 중요하고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는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목차는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목차에 있는 배경 이론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은 부실하냐 충실하냐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차만 남기시거나 혹은 키워드 두 문자 정도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안의 적용입니다. 사안의 적용은 답이거든요. 실제 점수 배점이 많이 되어 있고 문제를 풀었는지 풀지 못했는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점의 정리, 목차 키워드, 사안의 적용, 이런 식의 문제를 푸시는 방식을 조금 많이 풀어보시고 여기에 익숙해지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동법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 같은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사례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2기와 관련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학원 수업을 통해서 진도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두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2순환하고 3순환을 거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분위기와 감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 수험생들이 나와 함께 같이 시험을 보고 점수가 매겨지고 등수가 매겨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과정에서 자극을 받는 것은 좋은 요소인데요. 부정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측면이 될 거예요. 이때 이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와의 싸움에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두는 것이지 각각의 순환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성적으로 조금 대처를 하자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 감정이 나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면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각계의 전투, 각계의 모의고사 여기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험 하나만 보고 놓고 봐도요. 1문 하나, 1문, 2문 하나 그걸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과목, 전체적인 점수와의 관계에서 합격점을 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시험은 참여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은 그 결정을 밀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개의 시험에서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당황스러운 문제, 실수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경험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수험가에서는 강사들이 잘 쓰는 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잘 쓰는 법만큼 중요한 것은 안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시험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점수 석차에 연연하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의 발견에 조금 더 이의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한 가지 시험에서 좀 얻어가는 것이 적은 분들일 수도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를 받아들고 너무 잘 푸신 분들이 손해일 수도 있는 것. 이 순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내가 실수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쪽의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이게 이제 인사 가시면 요거 배우시잖아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거. 합격자에 대한 후광, 그리고 그 위대한 수험생에 대한 후광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버리고서 좀 실질적인 부분에 좀 이제 있는 그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사니까. 언제쯤에 완벽하게 외워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답안이 일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완벽하게 암기가 된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더 암기한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이 이 시험의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잘 쓴 답안은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실수를 적게 하고 당황스러운 문제에 그나마 잘 대처한 사람 쪽이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뭔가 합격 수기를 보면 이거는 영웅의 일대기와 같아요. 근데 수동수처럼 시간을 보낸 사람들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흐트러짐이 덜한 사람이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에 대해 가지고서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을 좀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보충 자료에서 진도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노조법 들어갈 거고요. 이게 민법을 조금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변리사 시험을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에서 그 총칙 배우시고 채권 배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물권 배우고, 또 이제 사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친족 상속 배워요. 근데 약간 물권하고 친족 상속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내가 부동산을 사봤어야지 이제 물권을 아는 거고, 내가 결혼을 해보고 이혼을 해봤어야지 이제 친족 상속을 안단 말이에요. 약간 노조법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최대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서 일하는 실무자니까 곧 사표를 내는 걸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최대한 이 각각의 부분들을 좀 와닿게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자료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맵이 있습니다. 그 맵을 통해서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조법과 근기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근기법은요, 취업하여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에게 최저임금법이라던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노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근로와 근로자를 넘어서 노동과 노동자를 다루는 법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의 규정을 노조법은 노동자와 노동으로 하고, 근기법은 근로자와 근로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은 근로보다 넓은 개념이고 노동자는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노조법의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은요, 요걸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꼭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꼭 근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요런 데 일하는 사람들도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로조건은 결정에 있어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 대등성 하에서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협상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노동 3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조법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개념은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 규정도 달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근기법은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조법은 근로가 아닌 근로보다 넓은 노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보다 더 넓게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최근에 많은 판례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 형태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의 문제인 거고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판례가 적재되어 있고요. 아직 미기출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조법 앞부분에서는 A+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근기법은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공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 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노조법은 시제를 넓힙니다.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취업해 있을 것, 계속 취업이 예정된 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 해고자, 그리고 앞으로 쫓겨나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노동자로서 현재 근로자 신분에 있지는 않으나 노동조합 파괴해줄 노동삼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출제 확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부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노조법상 근로자, 즉 노동자의 계약, 상대방, 이 사람들이 노조법에서 사용자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용자가 계약 외의자로 확장될 수 있는지, 즉 원청업체가 이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근기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 사용자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노조법상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것하고요.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를 하지 말 의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져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건바이건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종사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단체 교섭이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대법원 중에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중에는 인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급심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긴 하는데요. 다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출제 확률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각각의 부당노동행위를 건바이건으로 조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노조법 제81조 1항과 5항이에요. 거기에는 불이익 취급 금지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불이익 취급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던가 징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원청업체는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불이익 취급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특정 노조에 가입하라, 혹은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청업체는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계약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시험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해태와 관련된 부분은 하급심에서 다룬 요것과 동일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지배 개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기출도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원청업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배 개입 금지 의무를 수교할 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요. 구제 신청의 내용 등을 봐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확장의 문제는요. 얘만 다음 시간에 보는 분호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해고자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법에 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정 노조법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보충자료 2페이지에 같이 있을 겁니다. 일단 시행은요, 2021년 7월 5일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진노동법 서브노트, 1기에 썼었던 그 서브노트 교재를 만들면서 그걸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때 개정일이 언제가 되느냐를 갖고 엄청난 갈등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도박했거든요. 이제 개정법으로 만들자라고 했고 그 도박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첫 번째, 일단은요.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요.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도 규약에 따르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조법은 이제 노조법 제2조 라목 단서를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별 노조, 초기업별 노조를 불문하고 노조의 가입 자격은 조합의 결성 가입 자유 원칙에 따라서 규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별 노조도요. 자기들이 원하면 구직자, 퇴직자, 해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조합원의 범위로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이때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조합활동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들이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요. 조합활동과 관련해 가지고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제5조 2항이 신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하고요. 임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당노동행위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이라고 하는 국법은 어떤 식이 됐냐면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요.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실익은 이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이쪽에 실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 노조법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뀜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파트에서 해고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출제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가지고서요. 사례집 보아주시고 그리고 사례집에서는 25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자체는요. 문제 페이지가 아니라 문제 옆에 있는 쟁점 뽑아놓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분석해 놓은 그 페이지를 보면서 일단 들어가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 갑등의 매정, 물어보는 말부터 읽어보시는 게 항상 좋거든요. 물어보는 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코레일과 매점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갑등의 매점 운영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교섭을 요구하자 A사는 그들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주 쟁점은 이게 되겠죠.
근기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지만 노조법의 입법 취지상 노동자,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즉 어떤 느낌이냐면요, 근로는 아니나 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임금은 아니나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요게 포커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첫 번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철도업을 영위하는 A사는 운영자인 갑들하고 매점 운영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갑은 매점 등을 관리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조직적인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만으로 읽혀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철도업에서 철도역에 그 매점 같은 것을 두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A사에게 그 매점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노무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뭔가 내가 여기에서 물품을 팔아가지고서 수입을 얻고 싶어요. 그때 자기가 맘대로 자판을 깔면은 쫓겨납니다. 즉, 갑은요, A사, 코레일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을 하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종속적인 특징,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사와 연기자, 잘 알고 계시는 판례 했었지요? 방송사의 입장에서 연기자들을 제공하는 방송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노무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자들은 요새 좀 독립 미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방송사를 통해서만 시청자들과 만나고 자신의 연기를 선보이는, 즉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프장과 캐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장의 입장에서요, 이제 내장객들을 이제 관리하고 가이드해주는 캐디의 노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노무입니다. 그리고 캐디의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골프장 내장객이라고 하는 자기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 종속성에 대한 부분이 앞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A사는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매점 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내용을 대부분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노동 조건의 결정권이 A사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매점 운영자들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했대요. 상당히 지속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 시간과 연동해 가지고서 매점 운영 시간이 결정이 되었대요. 그렇다면은 철도는 굉장히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 거잖아요. 전속성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겸업을 하기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조금 꺼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주된 부분이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뭐 일부 이제 매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부동산 투기라던가 주식 같은 걸로 돈을 더 버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소득 의존성도 이쪽에 같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매점 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특정 매점의 물품 판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운영자들은 상품 판매에 대해 가지고서 단말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휴점이 월 2일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 및 염수를 받아야 된다,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요, 이 정도라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보다는 어느 정도이라는 표현을 적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기법상 근로자에 이르진 않지만 꽤 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점 운영자들의 경우에는요. A사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전액은 A사 명의 계좌에 입금을 했고요. 매월 A사로부터 보조금과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용역비를 지급을 받았대요. 이거는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요. 매점 운영자들은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앞에서 보시는 내용에 따르면은 종속성이 좀 있거든요. 종속성이 있는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한 거니까 그건 노무예요. 그러면은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임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임금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제, 조직적 종속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서 코레일과 자신의 수수료 등에 대해 가지고서 교섭하게 할 노동 3권 보장이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다라고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지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을 키워드로 강조할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논점의 정리에서는요. 일단 이 문제에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 요거는 근로조건 불평등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인정되는 노무 공급자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비추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라고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휘 감독 쪽을 얘기를 해요.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 조건 결정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적 종속성은 조금 낮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어서 노조법상 근로자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소개를 해야 돼요. 일단 이때 병렬적으로 근기법과 같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대꾸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렬적으로 들어가시고 대꾸를 맞춰서 일단 노조법의 목적 먼저 짚어줘요. 노동 3권 보장을 통해 가지고서 근로조건 유지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고 그 개념을 짚어줍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조합 파기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노동 3권 행사 범위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 규정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적, 개념, 정의, 규정. 근기법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지요. 목적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1조 뒤지시면 되거든요.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블라블라. 그거 소개해 주시고 근기법상 근로자는 결국 최저 기준의 보호를 받을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개념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 규정을 소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목적과 개념과 정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의를 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서는요. 내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즉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은요. 결국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가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책에는요. 각주의 과거 판례의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2018년 이전까지는요.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이 좀 근기법과 비슷하게 흘러갔었어요. 그러다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판례가 정립이 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새로운 것이면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거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쓸 거면은 정확히 자신 없으면 현재 판례 속에 집중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히 쓸 때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조법상 근로자도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판시를 하였었는데요. 이때 판례가 내세우는 판단 지표가요, 근기법과 동일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톤이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 과거 판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용 종속 관계는 당의 노무 계약의 형태가 명칭과 상관없이 지휘 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실제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세운 결과값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이런 지표화해서 이런 결과를 냈었어요. 어느 정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었던 학습지 기사라든가 내미꾼 기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왔던 것이 2018년도 이전까지였습니다. 이때 2018년도는 아니고요. 2010 몇 년도부터 이전까지는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인적 종속성보다 경제적 종속성을 주된 평가 요소로 삼아가지고서 골프장 캐디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는데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조합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급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급심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이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심이 맞다라고 하였던 그런 판례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 판례의 동향을 보시면은요, 이 하얀 글씨대로 그대로 결과값과 팩트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생략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노조법상인 근로자도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이 표현을 삭제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용 종속 관계가요, 근로에서의 사종과 노무에서의 사종이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판단 지표를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판례는요, 그 근기법상의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하는 그 지표와 다르게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서 노무 제공자와의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그리고 필수적인 노무 제공, 시장의 접근, 그리고 법률 관계의 지속 전속성,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 그리고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해서 6가지의 판단 지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영일기 때는 소, 개, 시, 전, 지, 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두 문자를 따드렸는데요. 다른 대문자를 알고 계시다면 그거대로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6가지의 지표에 대해서 모두 적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만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서 이 부분까지를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이거는 사실 미취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고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요. 고용 의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 이게 특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적어주신 다음에는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가지고서 판례 연출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판례는요, 노동조합 할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법 앞에 있으니까 동차 2개월 공부하시고 이제 시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6가지 다 외우세요.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못 외우시는 분도 안 계시거든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그 내용을 받아서 들어갈 거예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즉 미취업자도 노동조합 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용 의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의 규정과, 그리고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결국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구별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측면의 종속성의 판단 요소보다는 주된 평가 요소를 잡아야 되는 것이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짚어가지고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요, 일단 적용의 짜임새는 첫 번째 부분은요, 판단지표와 사안의 사실관계를 1대1로 매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요, A사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노동조건의 결정권이 주로 A사 일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도 운영시간에 연동해서 매점 운영시간이 결정되고 있고요.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요소를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 책에 없을 겁니다. 노란 글씨는 제가 추가했으면 좋겠어가지고서 드린 거거든요. 노무 공급자들의 소득이 이 정도라면은 다른 일을 못해요. 일단 뭐 이제 한가한 시간에 주식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테슬라 올라가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어쨌거나, 네, 소득 의존성이 A사 부분인 것이고 법률 관계가 지속적 전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못 쓰시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조직적 종속성에 대한 부분. 즉, 일단 사용자 입장으로 들어가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노무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매점 운영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이들은 철도 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직적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시고, 네 번째로는 지휘감독에 대한 요소들을 요약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요약해도 되시되 소개는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다라고 짚어주시는 부분, 여기도 어느 정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 2, 3, 4의 내용들을 봐요. 그러면은 종속성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속성이 큰 용역이면은요, 근로는 아니더라도 노무예요. 그러면은 그 대가는 임금은 아니라도 임금에 준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5번째 적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임금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써주면 뭔가 다 한 것 같잖아요. 하나 더 해주셔야 되실 것이 있습니다. 매칭을 시켜주고 나면은 그걸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생략하지 않고 잘 하는 것, 이게 약간 이제 사안의 적용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쟁점마다 하나씩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빡센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A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즉 경제적 종속성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필요성, 즉
코레일과 A사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있고 노조법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니까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들로 조직된 노조도 노조법 제2조 사업 본문에서 정한 노조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짚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사안의 해결을 적어주실 때는요. 문제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묻는 말에 대해서 내가 99%까지 답변을 한 게 아니라 100%까지 답변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갑의 주장을 타당한가 물어봤어요. 근데 끝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래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다 온 거기는 한데 그래도 완전한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A사의 주장은 교섭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등은 노조법상 근로자고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조직한 노조는 노조법 제2조 4조 본문의 노조입니다. 그리고 교섭 거부가 정당화될 만한 다른 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